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0대 직장을 다니고 5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돌싱맘입니다. 여러분들은 시어머니와 잘 지내고 계신가요? 혹은 잘 지내셨었나요? 저는 그리 긴 결혼 생활은 아니었지만 단 한 번도 시어머니와 잘 지내본 적이 없었어요. 일방적으로 시어머니가 저를 싫어하셨죠. 시어머니는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부터,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이 당신의 아들을 만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당신 아들에 비해 제가 학력이나 직업이 뒤떨어진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었죠. 한마디로 당신 표현을 빌려오자면 남편에게 저는 수준 미달의 여자라고 여기셨던 거예요. 남편은 없는 형편에 오로지 자기 힘으로 K대 경영학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우리나라 대기업 중 하나인 L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그것이 저희 시어머니의 유일한 자랑이고 또 무기인데요. 그에 비해 저는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명문대는 아니에요. 졸업 후 회계사가 되고 싶어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아프셔서 병원비와 수술비 때문에 일반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5년 투병 생활 끝에 세상을 떠나셨고 당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던 엄마와 저 단 둘이 남게 되었는데요. 아버지가 없고 엄마 혼자 계셔서인지 엄마가 많이 작아 보이더라고요. 예전에 비해 삶의 의욕도 잃으시고. 그래서 저는 그런 엄마를 돌보기 위해 실질적인 가장이 되어야 했어요. 저의 사정을 모두 들은 남편은 저에게 유일하게 그동안 혼자 힘들었겠다며 앞으로는 자기와 함께 하자고 말을 해준 사람이었는데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저희 사정을 들으시고 더욱더 저와의 결혼을 못마땅하게 여기셨어요. 하지만 이미 남편은 어머니의 의사와 상관없이 저와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을 굳혔고 그런 아들이라는 것을 알기에 시어머니는 아들의 마음을 바꾸려고 화도 내고 설득과 동시에 단식투쟁도 하셨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참고로 시댁은 시아버지가 남편이 고등학교 때 돌아가신 이후로 급격히 형편이 나빠졌어요. 당장 먹고 살기도 빠듯한 생활이었기에 시어머니는 남편을 크게 신경 쓰지 못하셨답니다. 워낙 똑똑했던 남편은 자기가 알아서 공부를 했고 남들 다 받는 사교육 없이도 전교에서 1, 2등을 다툴 정도로 공부를 잘했대요. 오죽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시어머니를 찾아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당신 아들처럼 공부를 잘할 수 있냐고 비법을 알려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다는데 아마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당신이 딱히 뭘 하지 않았어도 워낙 스스로 잘하는 아들 덕에 어깨에 힘 좀 주고 다니시게 되었지 않나 싶어요. 그래도 시어머님 당신도 염치가 있는지 남편이 공부를 잘하고 또 대기업에 취직한 것에 당신 공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무엇을 하던 반대할 힘이 없으셨던 거예요. 하지만 결혼만큼은 당신 생각에 절대 작은 일이 아니었죠. 또 어머님도 나름의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결혼을 말려보고 싶으셨는데 아들이 꼼짝을 하지 않으니 안달복달 나셨던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는 아들은 소용없으니 저희의 결혼을 막기 위해 저에게로 타겟을 바꾸셨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가던 날 이런 말씀을 초면에 하셨죠. 아, 나는 정말 이 결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원래 결혼이라는 게 서로 수준이 맞는 사람들이어야 탈이 없는 거거든. 재민아, 너 생각 잘해라. 왜 너처럼 대기업에 다니는 애가 뭐가 모자라서 저런 애랑 결혼을 하니? 게다가 장인도 죽고 없다면서
그럼 장모 혼자 남았을 텐데 너 그거 쉽지 않다? 엄마, 사람 앞에 두고 그런 말을 하시면 어떡해요? 장모님이 혼자 계시는 게 뭐 어떻다고. 엄마도 혼자시잖아요. 윤주 좋은 사람이고 윤주 어머님도 좋은 분이세요. 엄마가 뭘 걱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잘 살 수 있으니까 이제 그만 마음 좀 열어주세요. 어차피 난 이 결혼 할 건데 엄마가 계속 그러고 계시면 서로 마음만 불편하잖아요. 재민씨 그만해. 어머니,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 잘 알아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잘할게요. 저한테도 기회를 주세요. 네? 아, 내가 정말 속상해서 이건 잘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동네 사람들이 우리 아들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다 우리 아들 정도면 같은 대기업 다니는 아가씨나 학교 선생님 같은 공무원이 딱이라고 해요. 내가 진짜 쪽팔려서 이 결혼을 어떻게 말하냐고. 지금 엄마 체면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그게 말이 돼? 사람 보는 눈 다 비슷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순진한 놈. 내가 고작 이런 결혼 시키려고 널 키웠어? 아무리 엄마가 너한테 해준 게 없지만 지금까지 너 하나 바라보고 살았어?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이제부터 저 바라보지 말고 코코 바라보고 사세요. 난 이 결혼 물을 생각 없으니까. 코코는 시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말티즈 애완견이에요.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는지 얼이 빠지셨고 남편은 그러거나 말거나 제 손을 잡고 시댁을 나오는데 중간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남편과 연애하면서 듣기로 시어머니와 남편이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사이가 좋다고 들었는데 저는 저 때문에 그 둘 사이가 멀어지는 게 아닐까? 여간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좀 늦추더라도 어떻게든 시어머니한테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그때는 무슨 오지랖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엄마가 그렇듯 시어머니도 그동안 의지하고 살던 자식을 장가 보내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일 테고 또 당신 나름대로 바라던 며느리상이 있었으니까 그 마음도 헤아려 드리고 싶었어요. 왜 그때는 그렇게도 시어머니와 잘 지내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때 제 마음은 그랬어요. 언젠가는 시어머니가 저의 마음을 받아줄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 믿음은 남편을 향한 제 마음이 컸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콩깍지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그 콩깍지가 단단히 씌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그런 반대도 그리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의 마음이 워낙에 확고하니 시어머니가 측은하게 보였었죠. 저와 남편은 어떤 드라마처럼 만났어요. 첫 만남은 그랬어요. 저희 둘은 저도 혼자, 남편도 혼자 같은 영화를 보기 위해 한 상영관 안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평소 영화 보는 것을 너무 좋아했던 저는 늦은 시간표를 겨우 구해서 혼자지만 드디어 영화를 본다는 생각에 잔뜩 신이 나서 상영관을 찾았었는데요. 하필 제 자리가 남편 옆이었던 것이 그 시작이었어요. 남편은 혼자 앉아 있으면서도 이상하게 큰 사이즈 팝콘을 가슴에 안고 먹고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그 팝콘이 저와 남편을 연결해 주었어요. 처음엔 팝콘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곧 영화가 시작되고 이제 막 집중을 하려는 저에게 성가신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뒤에 앉은 사람이 자꾸만 제 좌석에 발길질을 하는 일이었죠.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은근 신경 쓰이고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저는 몇 번 참다가 고개를 획 돌려 뒷사람을 쳐다봤어요. 굉장히 불쾌하다는 얼굴로요. 그러자 뒷좌석에는 어떤 커플로 보이는 남녀가 앉아 있었는데 제 시선에 딴청을 부리더니 이제 안 하겠지?
하고 생각한 제가 우스웠는지 또 발길질을 하더라고요. 그 후 저는 몇 번이고 고개를 획획 돌리느라 영화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제 바로 뒤는 커플 중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남자가 범인인 것 같았죠. 게다가 뒤에서 발길질을 하며 낄낄거리고 여자와 수근거리는 것이 이 남자는 그걸 즐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평소 굉장히 보고 싶었던 영화였던지라 짜증은 몇 배로 밀려왔고 그렇게 영화 상영 시간이 30분을 넘길 즈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따끔하게 뭐라고 해야겠다고 생각한 찰나에 옆에 앉아있던 남편이 자기가 먹던 팝콘을 저한테 안겨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야, 팝콘 맛있는데 왜 안 먹어? 혹시 어디 불편해? 불편한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 내가 당장 해결할게. 남편의 그 말은 생각보다 꽤 컸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 뒷자리에 그 남자한테 들으라고 한 소리였더라고요. 그 후 저는 보고 싶었던 영화를 집중하고 끝까지 볼 수 있었어요. 평소 좋아하지 않았던 팝콘이었지만 그날따라 아주 맛있게 먹으면서요. 영화가 끝나고 저는 남편에게 팝콘을 돌려주며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보다 팝콘을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좀 민망해서 음료수라도 사겠다고 하니 남편이 그럼 밖에서 커피를 사달라고 하더군요. 저희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남편은 성격도 취미도 그리고 무엇보다 홀어머니와 살면서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해야 하는 상황이 비슷했어요. 그래서 서로 무엇이 가장 힘들게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았죠. 그래서 저희는 그 후로 계속 연락하며 만났고 어느덧 서로가 유일한 안식처처럼 마음을 풀어놓고 서로 의지하며 마음을 다독여주는 연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앞으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결혼으로 이어졌어요. 그런데요, 참 이상한 일이 저는 남편의 마음을 보고 결혼을 결심했는데 제 친구와 직장 동료들은 남편의 조건이 워낙에 좋으니까 마치 제가 일부러 조건 좋은 남자를 노렸다는 듯 종종 말했고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순수한 마음이 오해받는 것 같아 속상했어요. 그래서 언젠가 여유가 되면 꼭 남편과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 다시 공부를 하겠다고 다짐했는데 그게 말이 쉽지 결혼이라는 현실 속에 들어가니 시간도 여유도 제 마음처럼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옆에 남편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괜찮았어요. 무엇보다 세상에서 저를 가장 아끼고 사랑해주니 그때는 이런 사람 절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결혼 후에 본격적으로 저를 괴롭히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도 다 알면서 당하는 일이 많았어요. 신혼집이 따로 있는데요. 굳이 저를 불러 당신 집안일을 시키시는 것은 물론이고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일부러 손 많이 가는 잔치 음식을 만들게 하셨고 어렵게 음식을 만들면 이게 사람 먹을 음식이냐며 제가 보는 앞에서 쓰레기통에 음식을 버리시기도 했어요. 처음부터 그러실 생각으로 저한테 팔보채니 구절판 같은 생소한 음식을 만들게 하신 거겠죠. 물론 그럴 때면 저도 사람이니 서럽고 화가 나서 나쁜 마음을 먹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면 꼭 어디가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또 제가 마음이 약해져서는 그게 며느리인 저에게 의지하는 것인 줄 알고 또 시어머니의 수에 넘어가고 말았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에게는 달리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것이 문제였나 봐요.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저희보다 조금 일찍 결혼한 동료의 와이프가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다며 잘 알지도 못하는 동료의 와이프에 대해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 그날 처음으로 남편에게 조금 실망했죠. 결혼 전이면 몰라도 결혼했으면 그래도 할 도리는 해야지.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똑같은 각을 세우면 되겠어? 난 정말 자기랑 결혼 잘한 것 같아. 자기는 어떻게든 우리 엄마랑 친해지려고 노력하잖아. 그래도 그 동료 와이프 힘들겠다. 자기가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지. 들어보면 이런 말 미안하지만 한심해. 남자는 결혼하면 어쩔 수 없는 뭐 그런 유전자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시어머니의 못된 행동들을 모두 받아줘 버릇해서 그런 걸까요? 아무튼 남편에게 그런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제 기분이 상했어요. 그렇게 결혼 3개월 후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도 이건 좀 너무하다 싶은 일이 저와 시어머니에게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의 중심엔 시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는 애완견 코코가 있었어요. 어느 날 코코가 하도 저를 보고 짖어서 너 계속 그럼 혼난다 하고 무섭게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시고는 하는 말씀이 얘, 너 지금 뭘 착각한 모양인데 코코는 나한테 딸이다? 그럼 너한테 뭐겠니? 네가 뭔데 시누이를 혼을 낸다 만다 해? 난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다고 생각한다. 코코는 네 남편 여동생이기도 하니까 앞으로 아가씨라고 불러. 괜히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너 함부로 했다가는 내가 가만 안 있는다. 너 명심해. 이게 말이 되나요? 저도 강아지 좋아해요. 하지만 개시누이라니. 게다가 개한테 아가씨라고 부르라니요. 그럼 제가 아이를 낳으면 제 아이에겐 저 개시누이는 개고모가 되는 건가요? 저는 하다하다 이젠 별 이상한 것 가지고 억지를 부린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억지는 거기서 끝이 나지 않았죠. 얘, 너 퇴근하면 네 시누이 데리고 산책 좀 다녀와라. 내가 오늘은 허리가 너무 아파서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 어머니, 오늘 저도 회사 일 때문에 야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도 허리가 아프시다고 하니 오늘은 산책 걸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머, 얘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리 코코한테 산책이 얼마나 중요한데 네가 무슨 대단스러운 일을 한다고? 잔말 말고 야근이고 뭐고 당장 와서 네 시누이 산책시켜. 산책이 아무리 중요해도 제 밥벌이만큼 중요하지 않은데.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그날 많은 SOS를 쳤어요. 당신 동생 산책 좀 시켜주라고요. 그동안 제가 별 말을 하지 않았기에 전후 사정을 몰랐던 남편은 제 말에 황당해했고 어이가 없지만 시어머니가 시켰다고 하니 알겠다더라고요. 오늘은 일찍 퇴근하겠다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거의 12시가 다 돼서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한 저에게 시어머니는 전화를 걸어서 큰 소리를 쳤어요. 아니, 너는 내가 너한테 시킨 일을 감히 내 아들한테 시켜? 너 그렇게 하는 일이 대단해? 그렇게 대단하면 대기업에 들어가지. 이름도 없는 그런 회사에 왜 다니니? 나 참 기가 막혀서 내가 이래서 수준 낮은 너랑은 결혼하지 않았음 했던 거야. 연봉도 우리 아들보다 적은 게 어디 나도 못 부리는 내 아들을 부려먹어? 어머니, 제가 제 남편을 부려먹은 게 아니라 어머님이 부려먹은 거예요. 애당초 계산책을 무리해서 시키지 않으셨음 이런 일도 없었죠. 저는 하도 어머님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뭐야? 너 지금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우리 코코는 내 딸이라고 했지? 어디서 걔야? 너 왜 우리 코코한테 아가씨라고 안 해? 넌 족보도 모르냐? 참 기가 막혔어요. 아니 어느 집에 애완견을 족보에 넣죠? 아무리 애견 사랑이 넘친다고 해도 저한테 아가씨라고 부르라고 강요를 하시다니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걔는 걔로 예뻐해줘도
사람처럼 대우는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더욱 길길이 뛰셨고 제가 그렇게 옷도 못 갈아입고 전화로 시어머니와 실랑이를 벌이자 저의 통화 소리에 잠이 깬 남편이 거실로 나오더니 굉장히 짜증난 얼굴로 전화를 끊으라고 하지 뭐예요. 이 전화 당신 어머니셔. 그냥 죄송하다고 하면 될걸 뭘 그렇게 길게 통화를 해? 뭐라고? 이유가 어쨌건 우리 엄마가 어른이잖아. 그리고 오늘 당신은 어른이 시킨 일을 못했고 그럼 그냥 죄송하다고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고 하면 되잖아. 열릴 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 지금이 몇 시냐? 나 내일 중요한 회의 있어. 조용히 자자. 분명 시어머니 때문에 기분이 나빴는데 그날 남편의 그 말을 듣고 저는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시어머니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름 넘길 수 있었는데 남편의 그 말들은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조금 서먹해졌고 하도 속이 답답해서 평소 친하게 지내는 동료에게 이런 제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원래 남자들 결혼하면 다 그래. 결혼 전에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 같잖아. 근데 결혼하고 시간 좀 지나면 완전히 지 잘난 맛에 산다니까. 그럴 땐 자기가 그 잘난 남편보다 잘 나가서 그 길을 좀 꺾어줘야 하는데 대기업 다닌다고 했지? 쉽지는 않겠다. 앞으로 자기도 무시할걸? 에이 설마 우리 남편 그럴 사람은 아니야. 저는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도 어제 자기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조용히 잘하는 그 말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리고 동료의 말이 현실로 될 것 같은 예감에 슬슬 저도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갖기 전에 제 스스로 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남편을 사랑하지만 남편의 무시를 받으면서까지 남편을 사랑할 자신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냥 이런 저의 불안이 그냥 제가 불안해서 하는 걱정으로만 끝이 나길 바라는 마음이 컸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은 일어났고 그 사건은 저의 모든 것을 바꿔놓는 사건이 되었어요. 그날은 독감이 한참 유행하던 때였는데 하필 제가 독감에 걸려서 출근도 하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았던 때였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걸 알고 시어머니가 죽을 싸우셨고 저에게 먹으라고 하시는데 아파서 그랬는지 아니면 남편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있어 그런지 평소와 다르게 시어머니가 반가웠어요. 의외의 행동에 살짝 감동도 했고요. 엄니, 너 입맛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죽을 좀 싸왔다. 재민이는 옮으면 안 되니까 당분간 우리 집에 있으라고 했어. 괜찮지? 네, 감사합니다. 그래, 얼른 먹고 약 먹어라. 내가 앞으로 죽은 매일 가져오마. 안 그러셔도 되는데. 너 빨리 나으라고 그러는 거야. 나 이만 간다. 나까지 옮으면 어쩌니? 쉬어라. 사람이 아플 때 마음이 가장 약하다고. 평소 저를 미워하셨지만 이렇게 제가 아프니 죽까지 싸운 시어머니의 마음에 그동안 쌓였던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렸고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어 눈물까지 핑 돌았어요. 그렇게 꼬박 일주일을 독감으로 앓았어요. 시어머니는 그때까지도 저에게 약 먹으려면 입맛 없어도 뭐라도 먹어야 한다 라고 죽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제가 독감이 다 낫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 저는 시어머니께 맛있는 점심이라도 사드리며 감사 표시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 반차까지 내고 시댁으로 찾아갔는데 어디를 가셨는지 시어머니는 집에 없고 애완견 코코만 집에서 지 밥그릇에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코코가 밥을 잘 먹나 싶어 다가갔고 사료가 아닌 죽 같은 것을 먹고 있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주방에서 충격적인 것을 보고 말았어요. 그것은 강아지용으로 나온 죽이었죠. 저는 설마 아니겠지
하는 생각으로 시어머니가 개한테 덜어주고 남은 플라스틱 그릇에 묻은 죽을 손가락으로 찍어 먹어봤어요. 죽이라 일부러 삼삼하게 만들었나 싶었던 그 익숙한 맛에 저는 여태 참아왔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어요. 거실에서는 아직도 정신없이 죽을 먹는 코코가 보이고 저 죽을 내가 일주일 동안 그것도 감사한 마음으로 먹었다는 생각을 하니 정말 눈이 횟가닥 돌 것 같았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누군가 함께 집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당장 이게 무슨 짓이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일단은 시어머니가 잡아 떼실 것 같아 신발을 들고 작은 방에 몸을 숨겼어요. 그리고 곧 시어머니는 뭐가 그리 신이 났는지 제가 있다는 것도 모른 채 함께 온 아주머니와 큰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마침 그때 코코가 죽을 다 먹었는지 죽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있잖아, 우리 며느리가 독감에 걸렸다는 말 내가 했나? 했지. 그래서 맨날 죽 가지고 왔다 갔다 했다며. 내가 그 소리 듣고 자기가 이제 며느리로 받아주기로 했구나 했다니까. 받아주기는 무슨, 내가 전에 우리 코코가 하도 밥을 안 먹길래 그 쇼핑몰인가에서 강아지용 죽을 샀거든? 근데 우리 코코가 그것도 안 먹는 거야. 내가 진짜 속상해서. 근데 때마침 걔가 독감에 걸렸다고 하고, 그래서 내 아들 걱정에 얼떨결에 걔 먹는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집에 와서 지내라 했지. 근데 내가 걔가 뭐가 이쁘다고 먹는 걸 해다 바쳐? 그때 우리 코코 죽이 딱 보이더라고. 어머, 자기 너무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한테 개죽을 먹이냐. 옛날처럼 먹다 남은 것도 아니고 요즘은 개들이 사람보다 더 좋은 거 많이 먹어. 오히려 조미료도 안 들어가고 더 건강하지. 그런데 걔가 어찌나 그 죽을 잘 먹던지 우리 집 코코죽 걔가 다 먹었잖아. 근데 우리 코코가 지껏 누가 먹는 걸 아는지 오늘부터는 그 죽을 곧잘 먹더라고. 내가 정말 신기해서. 내가 그래서 아까 이 죽을 또 주문했다는 거 아니야? 저는 그때다 싶어 방문을 벌컥 열고 나갔어요. 그러자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같이 계시던 아주머니는 주랭랑을 치시고 시어머니는 얼굴이 붉어져서 딴청을 부리시는데 저는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그만 이성의 줄을 놓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저한테 주신 죽이 코코 먹는 개죽이었어요? 사람이나 개나 다 똑같이 먹는 거야. 오히려 더 건강하지? 그래요? 그럼 오늘부터 어머님도 드세요. 제가 가까운 애견센터에 가서 한 보따리 사올게요. 어머, 얘 눈 돌아간 것 좀 봐. 너 무슨 광견병 걸린 개 같다 얘. 그래요? 그럼 광견병에 걸린 사람이 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래요? 와, 그 생각만 하면 열받아서 아직도 머리가 띵해요. 여튼 그 길로 정말로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광견병에 걸린 개처럼 어머니의 팔을 3개 피가 날 정도로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살려달라고 소리소리를 질렀고 너 미친 개 같아. 그래, 미친 개한테 물어뜯기지 않은 걸 다행으로 여겨. 비명소리와 오가는 고성에 옆집에 사시던 할머니께서 놀라 112에 신고를 하신 거예요. 경찰서에 남편이 와서 일은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집에 와서도 분이 풀리지 않는 제 모습을 보고 남편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듯 저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요. 당신 미쳤어? 왜 사람이 개처럼 사람을 물어? 당신 어머니가 하도 나를 개처럼 보잖아. 그래서 홧김에 물었다. 당신 원래 그렇게 생각이 짧았어? 내가 사람을 잘못 봤네. 우리 엄마 팔 어쩔 거야? 세상 어느 며느리가 자기 열받았다고 시어머니를 무냐? 당장 가서 우리 엄마한테 빌어. 그러기 전엔 나도 이 집에 들어오지 않을 테니까. 남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짐을 싸서 나갔어요. 아마 시어머니가 계시는 시댁으로 간 것 같은데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러거나 말거나 했어요. 입장 바꿔 우리 엄마가 자기한테 그랬다면 자기는 과연 자기가 말한 대로 할 수 있을지 궁금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이후 시어머니와 남편에 대한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생각과 고민이 깊어질수록 자연스럽게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죠.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생리 주기가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어 설마 하는 마음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희미한 두 줄이 보이더라고요. 이걸 기뻐해야 할지 안타까워해야 할지. 하지만 애는 아무 잘못이 없기에 저는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고 산부인과에서 지금 제 건강 상태에서 무리하면 유산할 수도 있다고 하도 신신당부를 하셔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기로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어쨌거나 제가 임신을 했으니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어머니는 남들 다 하는 임신 가지고 유난을 떤다며 아주 저를 당신 아들 등골 빼먹는 나쁜 며느리라며 동네 방네 떠들고 다니셨어요. 어찌나 떠들고 다니셨는지 옆옆 동네에 사는 제 귀에도 시어머니가 떠들고 다니신 말이 전해지더라고요. 말은 사람이나 개나 같다더니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는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요. 임신한 몸이지만 다시 수험생이 됐다는 마음으로 회계사 시험을 준비했어요. 친정엄마는 제가 직장을 그만둬서 용돈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홀몸도 아니면서 공부를 하는 딸이 안쓰러웠는지 당분간은 당신이 저에게 용돈을 주시겠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용돈은 무슨 내가 못 줘서 미안하지. 엄마한테 받을 생각 없어. 엄마가 엄마 마음 편하려고 그래. 사실 너가 그동안 준 용돈도 다 안 쓰고 모아놨어. 엄마가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너도 이제 그만 엄마 걱정하고 네 생각만 하면서 살아. 그리고 원래 월급 받다가 그거 없어지면 허전해. 김서방 눈치 안 보이게 엄마가 용돈 보내줄 테니까 그거 써. 됐어요. 나 퇴직금 나온 것도 있고 앞으로 공부만 할 거라 돈 쓸 일도 없어. 아휴, 홀몸도 아닌데 어떻게 그 어려운 공부까지 하려고. 그래도 그 길이 네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면 엄마는 무조건 네 편이야. 우리 딸 힘내. 엄마가 옆에서 힘이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저는 그렇게 엄마의 응원으로 시어머니와 남편에 대한 복수심으로 공부에만 매달렸어요. 그리고 그 결과 저는 출산 후 얼마 되지 않아 공인회계사가 되었고 그 해에 회계법인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첫 연봉은 제가 직장 다녔을 때와 얼추 비슷하긴 했지만 그래도 장래성을 봤을 때 복지든 연봉이든 대기업 못지 않았기에 저는 만족했어요. 설마 저게 되겠어? 하며 저를 깔보던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회계사가 되자 기뻐하기보다는 어쩐지 저를 슬슬 피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친정엄마에게 육아를 맡기고 회계사로 일한 지 1년이 넘어갈 즈음 시어머니의 생신날이 되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태도가 180도 달라진 시어머니가 저에게 친절한 말투로 연락해서 자기 생일이니 밥을 먹자고 하시는데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런 말 참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 아들 100일도 돌도 시어머니는 참석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돌을 앞두고 돌잔치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 잘나진 네가 알아서 해라. 뭘 나한테 물어보니? 라고 하셨고 누가 요즘 돌을 하냐면서 남편 역시 바쁘다고 유난을 떨길래 조촐하게 친정에서 친정엄마가 차려준 상에 했거든요. 근데 자기 생일이라고 잔뜩 기대를 하고 마치 평소 저에게 잘해줬다는 듯 가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니 참 진짜 정신이 나갔나 싶기도 하고 뭐라 말할 수 없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 기회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향하던 날 남편은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잘 됐으니 이제부터라도 당신이 어머니와 사이좋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꿈에 부푼 소리를 해댔죠. 저는 속으로 누구 마음대로 사이좋게 지내냐 마냐 하는지 콧방귀를 끼며
남편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자기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남편은 저에게 화를 냈어요. 보자 하니까 당신 진짜 계속 이럴래?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 오늘 우리 엄마 생일인데 당신 계속 그러면 나 진짜 그때는 가만 안 있어. 가만 안 있으면 뭐 이혼이라도 하게? 당신이 지금 회계사 되고 무서울 게 없는 것 같은데 예나 지금이나 당신은 그냥 애 딸린 아줌마야. 기고만장한 것도 적당히 해. 진짜 눈꼴셔서 못 봐주겠네. 저는 이쯤 되니 이 사람이 저의 남편인가 싶었어요.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런 말 대신 잘난 척하지 말라는 남편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뭐 찔리는 게 있으셔? 뭐가 눈꼴실인데? 내가 뭐 어떻게 잘난 척을 했는지 설명을 좀 해보셔. 내가 뭘 했냐고. 우리 대화나 제대로 하고 살았나? 잘난 척할 기회라도 주셨어? 그쪽 자격지심 때문에 나 나쁜 사람 만들지 말어. 진짜 쪼잔해 보여 너. 저희 부부는 그렇게 싸움을 하며 시댁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생신 선물이라며 강아지용 우유와 음식을 한 보따리 안겨드렸죠. 너 이게 다 뭐냐? 내 선물은 하나도 없고 죄다 개 음식만 사왔어? 아니요, 이거 어머님 선물인데요. 어머님이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개나 사람이나 다 똑같다고. 그리고 어머님이 우리 개 아가씨를 그렇게 아끼시니까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좋은 걸로 골라봤어요. 뭐야? 야, 너 지금 어른한테 장난질이냐? 장난이요? 제가 하면 장난이고 어머님이 하시면 장난이 아닌가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한테 고마워서 그날 어머님이랑 맛있는 거라도 사 먹으려고 왔었는데. 그래서 너 내 팔뚝 물어 뜯고 갔잖아. 이게 진짜 뒤끝 있네? 벌써 그게 언제적 얘긴데? 맞아요. 저 뒤끝 있어요. 언제적 얘기요? 참나, 그게 평생 잊혀질 것 같습니까? 아, 정말 둘 다 그만해요. 이럴 거면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 집안 꼴이 이러니 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있어? 어머 아들, 요즘 일이 잘 안 돼? 당신 일이 안 되는 걸 왜 내 탓을 해? 당신이 집안일을 하니 육아를 하니? 야, 너 지금 내 아들한테 무슨 소리야? 원래 집안일도 육아도 여자가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보니까 시험 붙었다고 했을 때부터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알고 까부는데 너 이럴 거면 우리랑 연 끊어. 이혼해. 네, 알겠어요. 제가 바라던 바예요. 손주 사랑 뭐 그런 거 없으니까 평생 애는 안 보셔도 되죠? 저는 그 길로 아이를 데리고 시댁을 나와 이혼을 준비했어요. 제가 지나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시어머니 때문에 독을 품고 회계사가 된 건 어쩌면 감사한 일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한 번 배신을 3개 당하니 그 마음이 제 의지로 풀리지 않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시어머니만 보면 제가 먹은 개죽이 떠오르고 남편은 남편대로 저에게 막말을 하니 이대로는 정상적인 결혼 생활은 불가능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이혼을 했어요. 이혼하는 과정에서도 돈 때문에 참 쉽지가 않았는데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과 마지막까지 이렇게 싸우게 되니까 제가 한 것이 사랑은 맞았나? 의심까지 들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이혼을 마무리하고 1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이젠 제법 이혼의 상처도 있고 쉽지만은 않지만 친정엄마와 그럭저럭 아이 크는 모습에 재미를 느끼고 살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회사로 찾아오셨어요. 잘 지내니? 내가 그때는 정말 미안했다. 근데 나는 한사코 나쁜 마음은 없었어. 그러니까 그만 마음 풀고 다시 우리 재민이랑 잘해볼 생각 없니? 내가 우리 손주도 보고 싶고 너한테도 잘하고 싶어서 그래. 우리 재민이도 은근 그걸 바라고 있어. 왜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럴 마음이 없어요. 재민 씨도 이혼하고 한 번도 연락 없었고요. 힘들게 이혼했는데 저 다시 그런 지옥으로 들어갈 생각 없어요. 우리 재민이가 큰일이 나서 그래. 네가 그래도 같이 살던 부부잖아.
제발 우리 모자 좀 살려줘. 저는 남편에게 큰일이 났다는 말에도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았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묻지도 않은 전 남편의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내용은 대충 이랬어요. 남편은 무슨 사정인지 모르지만 저와 이혼하기 전에 회사를 옮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는 사람을 통해 대기업을 나와서 어떤 신생회사에 투자 겸 임원으로 회사를 옮겼고 사실은 그게 투자를 받기 위한 사기였다더라고요. 하루아침에 퇴직금과 그간 모은 돈도 모두 잃고 실업자가 되었더군요.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이 사기를 당하고 또 실업자가 되니 그야말로 제 도움이 필요했던 거죠. 앞뒤 가릴 상황이 아니니까 저에게 와서 지난 과거를 사과하신 거였어요. 사람 일 아무도 모른다고 이렇게 하루아침에 사람의 처지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렇다고 이제 와서 제가 헤어진 남편을 위해 가장이 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냥 모든 것이 자신들의 불찰이니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등을 돌렸어요. 지금도 가끔은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어쩌고 있을까 마음이 쓰일 때가 있지만 우리의 인연은 거기까지였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법 말도 잘하고 궁금한 것이 많은 아들에게 저는 착하게 사는 것보다 나쁘게 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쁜 마음으로 타인을 상처내면 결국 자기가 그것보다 더 큰 상처와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부모로서 꼭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요. 시어머니도 전 남편도 어떻게 사는지 알지 못하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그들이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